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200원대 진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2기 지역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세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 논란을 겪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미국 현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인보사 투여 환자는 물론 코오롱 티슈진 토익 주주들의 집단 소송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1,200원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먼저 최근 환율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연일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95원 70전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환율은 2017년 1월 11일 1,196원 40전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달 1일 1,133원 70전부터 33거래일 만에 62원이 올랐습니다. 이미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언제든 1,2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호재지만 사실 수입이나 국내 주식시장엔 악재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원가가 높아져 수입 가격이 비싸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국내에서 주식을 팔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외국인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국내 증시에선 17일까지 7일 연속 팔자 행진에 외국인 순매도가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나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의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 발생해 변동성이 확대되면 안정성 확대 조치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위안화 환율이 치솟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은 어젯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급속한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위안화 환율은 그제 장중 6.94위안까지 올라 심리적 경계선인 7위안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후속 성과를 다음 달 내놓을 방침입니다. 광주 다음 지역으로 경북 구미가 꼽히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경북 구미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6월 내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확정 지역은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구미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올라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 구미가 이렇게 유력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전북 군산이나 경북 구미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구미가 접촉한 기업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호남인 광주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인 구미가 선정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의가 이루어지는 업종은 어떤 분야입니까? 네, 배터리 분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입니다. 예상대로 상생형 일자리가 타결된다면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먼저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이 추경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예산 476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이 이제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이 9.7%인데 내년은 7.3%, 내후년은 6.2% 등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빚을 내서 지출을 좀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총 생산 대비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39.5%였는데 내년이 되면서 40%를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네. 재정 건전성 우려도 불가피하겠어요. 일단 그 지난주 목요일에 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 220%, 미국은 107% 등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이 110%에 이릅니다. 네. 이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가 뭐 39%니까 재정 건설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말이 결국 재정을 더 늘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가 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인 40%를 넘었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당대표 시절과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생각이 왜 달라졌냐를 놓고 지금 좀 약간의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분간 관련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은 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채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의 채무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또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더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성장과 양극화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지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계속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한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없다고 진단하고 관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계획을 보완하고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산업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한 연구소는 25%의 관세가 매겨질 경우 부품사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 손실액이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율주행차나 친환경차 등 미래차에 대해 부분 관세를 매길 경우 미래 먹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마련될 전기요금제 개편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벌써 여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가 곧 전기료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죠? 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완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F는 다음 달 초중반까지 논의한 뒤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부가 안을 확정하면 한국전력이 전기 기본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택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전 측의 부담은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죠. 네,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요금 인하로 3,6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액을 떠안았습니다. 더구나 한전의 올해 1, 4분기 영업 손실이 6천억 원에 달하자 이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이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전이 여름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산업용 경부화 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수소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세부 내용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권 기자,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우선 커지고 있죠. 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소가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1,100여 대 가량 팔렸습니다. 5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판매량이 950여 대를 넘어선 겁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연간 판매가 1,000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넥소의 연간 생산량을 현재 3,000대에서 내년에 11,0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수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고요. 네, 우선 수소차 충전 시설의 운영 기준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가스 기능사만 맡을 수 있었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이수자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소 충전소는 철도와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시설을 보완하면 그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손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충전소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부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세포 변경 경위를 밝히기 위한 식약처 실무팀이 미국 현지 실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이번 실사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약처 현지 실사단이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실사단은 현지 시각 오늘부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과 세포 제조 회사인 우씨, 세포은행 피셔 등을 방문해 문제가 된 신장세포가 회사 측 주장대로 최초 개발 단계부터 판매될 때까지 사용됐는지 아니면 바뀐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10여 명의 실무진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현지 실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코오롱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요? 네,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이 이번 주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검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 9천여 명으로 지분율만 36.66%에 이르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1,500억 원 규모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492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코오롱 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의 주가 하락분을 합하면 양사 소액주주의 지분가치 손실액은 총 4,1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 뽑는 예비 당첨자 비율이 오늘부터는 기존 80%에서 500%로 크게 오릅니다.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이 나오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주인이 없어진 주택을 당초 청약 대상인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현금 부자들이 제한 없이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예비 당첨자 비율이 500%까지 오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계약이 취소될 걸 대비해서 당첨자를 다 뽑아놓고 후순위로 예비 당첨자를 뽑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이 비율을 현행 80%에서 500%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분양을 한다면 기존에는 예비 당첨자를 80%, 그러니까 80명까지만 뽑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500명까지 늘려 뽑겠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리는 청약 물량이고 적용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과 광명, 그리고 하남과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들입니다. 네, 당장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번 대책 효과는 좀 얼마나 될까요? 네, 당장 미계약 분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약 과정에서 주인 잃은 세대가 나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복잡한 청약 제도를 청약자가 모두 알아서 챙기다 보니까 실수로 부적격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만 하고 시스템을 통한 청약자 지원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시세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분양가가 덩달아 오른 것도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포기를 양산하는 요인입니다. 예비 당첨자 인원을 늘리면서 고분양가를 잡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은행권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종합적인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PF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손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에 관해서 대책을 내놨다고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2차 거시 건전성 분석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전반에 걸쳐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채무 보증에 따르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대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적정하게 쌓고 있는지 등 이 부동산 PF 대출에 관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보험사나 캐피털사 등에 적용하는 이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른바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배경은 뭡니까? 현재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증권사나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빠르게 늘려왔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6조 9천억 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63.5%가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대규모 PF 대출 부실로 일어났던 만큼 금융당국이 사전에 대출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올 들어 서울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절반의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서울 민간 아파트 비율은 49%로 지난해 29%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와 용산, 서대문 등 강북권이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추모식 분위기와 1년 사이 LG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오늘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일주기죠?
네, LG그룹은 구 전 회장의 일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여의도 LG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과 주요 계열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에선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과 추도 메시지 낭독 등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구근모 전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3년간 그룹을 이끌다가 지난해 5월 20일 숙한으로 타계했습니다. 네,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한 뒤 구광모호가 출범했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40대 초반의 젊은 총수 구광모 회장은 지난 1년간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5개 계열사가 약 4,800억 원을 출자해 기업 벤처 캐피탈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입니다. LG화학 부회장에 신학철 전 3M 수석 부회장을 선임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내일은 L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G전자의 사업보고회가 열리죠. 네, LG전자 사업보고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OLED TV, 전장, 5G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업무량이 과중한지 혹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근로환경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정작 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일하던 오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과로와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에 있는 직원분들로 접수된 순번대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감독관이 그게 진행하지 못하니까 사건이 계속 쌓이는 거죠.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거고. 이번에 사망한 오 씨와 같은 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400명. 이들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4만여 건으로 1인당 평균 100건에 달합니다.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통상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3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0만 건의 사건을 담당해 한 명당 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예비군을 가거나 이제 연가를 가도 사건은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구조상 저희 현재 지금 30개 갖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60개 정도도 있고요. 다른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부 감독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량은 관리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식별이 쉬운 골드번호 5,000개를 공개합니다. 골드번호는 전화번호 뒷 4자리가 상대적으로 외우기 쉬운 1004, 2424 등의 번호를 뜻하며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면 다음 달 3일 공개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